네, 매주 목요일 밤 저희와 함께하는 격주 목요일의 남자 목격자 강구현 선임이죠 와 계십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지난 2주간 시장에 많은 변화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일단 지난주 CPI가 발표되고 시장의 변동성이 크게 달했었고, 그리고 다행히도 반등이 조금 나오면서 이번 주 약간 안정을 찾아가는 듯하다가 어제 오늘은 또 시장이 약간 흔들리고 있거든요. 네. 요즘 시장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제가 2주 전에 방송했을 때 좀 격양돼서 말씀을 드리긴 했어요. 부사장님께서도 저분 오늘 마지막이신가요? 라고 말씀하셨을 정도로 저는 강세론자는 아니지만 10월과 11월의 변동폭이 엄청 커지고 12월에는 굉장히 큰 기회장이 올 거다라고 개인적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연말은 장이 좋을 것 같다. 네, 연말장은 되게 오히려 산타랠리 기대할 만할 것 같다 정도이고요. 네. 그리고 최근에는 뭐 급락장에서는 매수 정도 포지션 유지하고 있고, 오히려 시장이 좀 반등을 하고 있는 구간에서는 좀 트레이딩 관점에서 소폭 줄이는 거가 최근에 좀 맞아 들어가는 것 같다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 시장 역시나 몇 개월째 지속되고 있는 거기는 하지만 변동성은 여전히 큰 것 같고요. 그리고 지지난주 방송하고 나서 그 고용률이 나왔는데 고용 지표가 역시나 너무 좋게 나왔다 보니까 금리를 더 빡세게 강하게 올릴 거야 라는 그런 이슈 때문에 시장 한 번 더 흔들렸었는데, 다행히도 2주 전이랑 비교했을 때 시장 차이는 한 1% 정도 차이가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한국 지수나 미국 지수나 그 정도 차이 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 며칠간 시장 반등하는 듯 하더니 또 최근에 오늘 그리고 어제 좀 잠깐 좀 올랐던 거에 일부를 뱉어낸 그런 상황인데, 최근에 주요 이슈 중에 하나는 미국도 미국이지만 영국인 것 같아요. 영국이 지금 정권 교체된 지도 얼마 안 됐고 하다 보니까 시장이 워낙 뜨거운 감자적인 요소로서 나오고 있는데, 일단 전일 간단하게 다우지수는 0.3%, 나스닥은 0.8%, S&P 500은 약 0.7% 정도 조정을 받으면서 끝났습니다. 어제 영국 소비자 물가 지표가 나왔는데 안 좋았죠. 네, 10.1% 다시 나왔죠. 지난 7월 이전에 시장을 흔들었었던 8월에 시장을 흔들었었던 이슈가 영국의 두 자릿수 물가였는데, 이번에 다시 10.1이 나왔고 시장의 예상치는 뭐 9.9, 10 이 정도였는데 예상치를 소폭 상회하는 정도의 소비자 물가 지표가 나왔다. 그래서 미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좀 물가지표, 소비자 물가지표는 조금 더 우리의 예상보다 더 오래 인플레가 지속이 될 거다라는 의견이 나오면서 시장이 좀 흔들렸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미국 시장은 하락으로 출발했다가 어느 정도 일부 말아 올리면서 끝났거든요. 여전히 시장에서는 뭐 제 개인적인 의견이기도 하지만 지금 바이 더 딥이 다시금 작용을 하고 있는 그런 구간이다. 그리고 밸류로 봤을 때는 이제는 엉덩이를 비벼도 되는 구간이다 정도로는 좀 보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시장이 하락하는 구간의 끄트머리에서도 공매도가 급증하는 공통적인 현상은 늘 있어 왔지만, 최근에 공매도 급증하는 현상이라든지 변동성이 확대되는 구간, 그러면서도 지수는 크게 빠지지 않고 횡보하는 구간은 어느 정도 우리에게 지금 조정의 한 8분응선, 9분응선 정도는 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할 수 있게끔 만들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그러면 지난주에 시장을 많이 흔들었던 게 그 미국의 CPI 발표도 있었지만 영국 이슈가 시장을 많이 괴롭혔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영국 이슈는 약간은 좀 진정되고 있다고 봐도 되는 건가요? 맞습니다. 조금 영국 이슈에 대해서 크게 관심은 없으셨던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지난달 23일이었죠. 영국의 트러스 총리하고 쿼지 쿼댕 재무장관이 약 450억 파운드, 우리 돈 73조 원 정도의 뭐 코로나 지원금과 같은 재정 부양 정책을 펼칠 거다, 감세안을 펼칠 거다라고 했었는데, 영국의 영란은행은 지금 금리를 가파르게 올리고 있는데 오히려 정부의 정책이 오히려 유동성 확대 정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냉탕 온탕을 오가는, 다시 말해서 컨트롤 타워의 부재의 모습을 많이 보여줬었거든요. 그러면서 파운드화가 급락을 했었고 유로존 위기가 부각이 됐었고, 특히나 그 한가운데 영국이 있었는데, 이 쿼지 쿼댕 재무장관을 내치고 지금 이제 제레미 헌트라는 재무장관이 새로 들어왔습니다. 네. 이분은 그래도 조금 정부의 재정 정책을
영란은행의 정책과 좀 맞추려고 노력을 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어요. 기존의 450억 파운드 우리 돈 73조 원 정도의 감세 정책을 철회를 하고 네. 추가적으로 이틀 전에 또 다른 감세 정책이었죠. 소득세율을 20% 현행에서 19%로 소폭 낮추는 것도 이걸 철회를 했습니다. 이 정책으로 따지자면 소득세율을 낮추는 것만으로도 인플레를 조금 잡을 수 있겠다 정도로 해석을 할 수 있겠지만 이거는 정부의 감세 정책이다 보니까 재정을 좀 악화시킬 수 있는 정책이거든요. 이런 거를 조금 다시금 철회를 하면서 영국 정부의 재정 상황을 조금 더 정상화로 돌리려고 하는 노력이 보이고 있다이면서 블룸버그를 비롯해서 전 세계 통신사에서는 영국 정부의 정책이 완벽하게 턴어라운드 했다라고 표현을 할 정도로 조금 양적 완화 정책에서 정부가 펼치는 정책이 다시금 영란은행과 기조를 맞춰서 좀 축소의 정책으로 가고 있다. 인플레를 잡고자 하는 정책으로 가고 있다라는 이슈 덕분에 뭐 파운드화 혹은 유로화가 안정이 되고 달러 급등이 소폭 안정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고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 장세는 이러한 이슈 때문에 뭐 급하게 반등했던 게 일부 좀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이다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시장이 가장 불안했던 시기는 영국발 이슈는 한 번 또 지나가는 것 같고 네. 또 시장이 약간은 지난주보다 약간 좀 덜 불안해 보이기도 하는데 최근에 시장에 이슈가 되고 있는 몇 가지들 중에 뭐 베이지북 관련 이슈도 좀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것도 정리 한번 부탁드릴까요? 최근에 나왔던 베이지북 이슈는 뭐 시장에서 최근에 크게 화두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워낙 파월 의장이 FOMC 이후에 브리핑을 워낙 잘해주시기 때문에 크게 이슈가 되진 않지만 이 베이지북이라는 거는 FOMC의 기초 혹은 기본이 되는 하나의 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년에 8번 베이지북이 열리고 이거를 기초로 해서 FOMC 금리 인상이 결정이 되는데 이 베이지북 결과에 따르면 지금 현재 탈코로나 현상이 이제 막 전 세계적으로 미국에서 나타나고 있다. 뭐 여행이라든지 레저라든지 숙박, 관광 부분에서 급격하게 이 수요가 증가를 하면서 전반적으로 경기가 활성화되고 있다 정도이고요. 두 번째로는 그 생산, 이 산업에 관한 부분인데 그동안에 공급발 이슈가 있었지 않습니까? 최근에 한 10여 년 동안 BDI 그 건화물 운임 지수가 한 300에서 600 왔다 갔다 했던 게 뭐 최근에 5,500까지 갔었다가 지금 1,800까지 좀 떨어진 수준인데 이 운임료도 많이 조정을 받았고 그리고 이 공급에 대해서 차질이 있었던 부분이 어느 정도 많이 정상화가 됐다. 그렇기 때문에 산업도 많이 정상화가 됐다라고 좀 보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만 실물 경기에 대해서 둔화에 대한 우려 그리고 이게 찬물 더운 물인지 혹은 샤워실의 바보라고 표현을 할 정도로 너무 차가운데 하고 뜨거운 물로 돌렸는데 너무 뜨겁고 또 너무 뜨겁다고 해서 차가운 물로 돌렸는데 또 너무 차갑고 했던 것처럼 이 고용 지표가 단기적으로 혹은 장기적으로 너무나 반응이 다른데 실제로 지난주와 지지난주에 고용 지표가 너무 잘 나와서 연준이 긴축을 더 활성화할 거야라는 우려감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경기 침체에 대해서 가장 메인 이슈는 또 고용인데 이 고용이 일부 주에서는 조금 둔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그리고 동시에 인플레가 잡히는 모습을 보였다가 이 베이지북의 핵심입니다. 다시 말해서 전반적으로 경기의 전반적인 상황은 조금씩 좋아지고 있다. 다만 물가가 조금 잡히는 건 긍정적이지만 고용도 함께 둔화가 되고 있다. 이 베이지북의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이 베이지북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미국의 경기 3분기에 대해서 EPS 축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우려를 하고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국의 경기는 생각보다는 조금 나은 것 같다. 그리고 고용이 둔화가 되고 있다라는 거는 조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한다면 연준이 가장 두려워하는 건 고용이 꺾이고 경기 침체가 오는 것인데 이 인플레를 잡기 위해서 고용만큼은 희석시키지 말아야지 고용만큼은 꺾이지 않게 해야지라는 이슈에서 고용이 최근에 둔화가 되고 있다라는 거는 뭐 어떻게 보면은 연준이 더 급격하게 금리 인상을 하지 못하겠네 정도일 수도 있겠고 또 어떻게 보면은 경기가 둔화되는
확연한 시그널이겠네라고 해석을 할 수 있는 두 가지 여지가 있는데 어찌 됐건 간에 현재 고용이 늘 잘 나오고 있었지만 최근에 소폭 꺾이는 주도 조금은 있었다라고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2주 전에 나오고 나서 지난 2주간 그새 업데이트된 매크로 지표나 변화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네. 영국에서도 시장 이슈들이 있었고 그러면 2주 전에 실제 나오셨을 때는 연말 랠리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 10월과 네. 11월에 좀 매수의 기회로 보고 있다는 정도 관점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여전히 생각의 변화가 있으신지 아니면 업데이트해 줄 내용이 있으신지. 업데이트 생각에 대해서 큰 폭의 틀은 바뀌지 않았고요. 제가 지지난주에 나와서 말씀드렸을 때는 10월과 11월은 변동성이 커지는 장세이지만 우리가 용기를 내야 된다. 왜냐하면 10월 이번 주 계속 진행되고 있지만 시진핑 정부의 3기 출범 그리고 11월 초반에는 초중순에는 미국의 중간 선거 두 정부가 지지율을 조금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서로 티격태격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글로벌 공조를 기대하고 있는 현재의 금융시장에서 이 글로벌 공조를 기대할 수 없을 수밖에 없는 그런 악재들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시장은 출렁거릴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근데 다만 12월부터 혹은 이번 겨울부터는 증시가 확연히 색깔이 바뀔 수 있겠다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로는 지금 작년에 인플레의 가장 큰 원인을 제공했었던 운송비 건화물 운임 지수가 5,500에서 지금 1,800대로 거의 3분의 1 토막 난 상황이고 유가도 많이 꺾였고 천연가스도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고점비에서 반토막이 났거든요. 네. 유럽에서 천연가스 의존도가 높은 국가들이 있고 낮은 국가들이 있지만 이번 겨울을 좀 무난히 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보여주고 있고 이 에너지가 일단 그 천연가스가 잡히고 있고 운송비가 좀 잡히고 있고 그리고 중고차라든지 여러 가지 미국의 렌트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잡히고 있는 시그널이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의 피크아웃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표들이 좀 빠르게는 이번 11월 혹은 12월에서 좀 보여질 수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피크아웃 신호가 확연하게 나오는 거는 좀 기대할 만하겠다. 그리고 10월과 11월의 이 변동성에서는 오히려 좀 용기를 내자를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GDP 나우였는데 네. GDP 나우에서 제가 지난주에 조금 말씀드렸던 게 2.3%에서 2.7%로 좀 증가를 했다. 미국의 3분기 GDP 전망치가. 이 GDP 나우라는 거는 현재 미국에서 실질적으로 나오는 그 모델을 가지고 비슷한 모델을 가지고 추정을 하는 건데 이게 2주 사이에 2.7%, 2.7에서 2.9%로 소폭 개선이 됐어요. 이 민간 투자가 마이너스 3.6에서 마이너스 3.3으로 소폭 개선이 된다라는 여건 때문에 미국의 3분기 GDP 성장률이 한 달 전에 비해서 2.3에서 2.9까지 조금 올랐다라는 거는 미국의 금리 인상이 굉장히 가파르게 나오고 있고 그리고 금융시장이 굉장히 출렁이는 거는 미국의 GDP 또한 이것 때문에 꺾일 거야. 경제 성장 또한 꺾일 거야였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을 확률이 높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여전히 10월과 11월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구간에서 하락하는 구간에서는 조금 매수를 하는 관점 그리고 어느 정도 주식 혹은 이런 투자에 익숙하신 분이라면 하락 후 반등하는 구간에서는 이런 변동성이 지속되는 구간이다 보니까 트레이딩을 조금 적극적으로 하시면서 물량을 늘려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고 있다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하여간 12월 달에 만약에 물가가 안 꺾이면 네. 큰 시장이 상승이 안 나오겠죠. 맞아요. 11월부터 저는 개인적으로 꺾일 수 있다라고는 보고 있는데 혹은 12월에도 꺾일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만약에 물가 지표가 꺾이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시장의 반등이 조금 더 느려질 수 있겠다라고는 보고 있고요. 다만 이 물가 인플레이션이 영원하지는 않다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2008년 리먼 사태 이후로 이 인플레이션 부분에 있어서 이 계산하는 수식을 보면 투자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 투자 부분에서 유형 자산 투자가 리먼 사태 이전에는 대부분이었는데 클라우드 산업이 본격화되고 스마트폰 산업이 개화가 되고
이러다 보니까 무형 자산에 대한 투자가 굉장히 비중이 더 높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플레이션을 계산하는 수식에서 혹은 GDP 성장을 계산하는 수식에서 이 무형 자산에 대한 투자가 실제로 많이 잡히지 않다 보니 기존의 이런 인플레이션을 계산하는 방식에서는 쉽사리 인플레이션이 오래 지속될 수는 없겠다. 이 전제 조건은 물론 무형 자산에 대한 투자가 지속적으로 는다면 이라는 겁니다. 이거를 깨고 인플레이션을 지속적으로 내기 위해서는 현재 다시금 건설 혹은 이런 정부 주도의 투자가 집중적으로 늘어야만 가능한 건데 이런 IT 기업들이 주도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는 인플레이션이 아주 오래 지속되기는 쉽지 않다. 지금은 단순히 공급과 수요가 잠시 꼬인 상황이다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혹시 그 11월 8일 선거는 시장에 영향이 없을까요? 미국 정부에서 물론 최근에 중국과의 티키타카를 통해서 지지율을 끌어올리려고 하는 것가 저의 제일 메인 핵심이긴 한데요. 만약에 바이든 정부가 중간 선거에서 지게 된다면 친환경 정책 드라이브는 조금 약화될 수 있겠다. 만약에 중간 선거에서 바이든 정부가 패배한다면 당분간은 친환경, 전기차라든지 태양광이라든지 풍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상당 기간 출렁일 수는 있겠다. 다만 시장에 이러한 종목들이 조정이 많이 온다면 그동안의 친환경 종목들을 담지 못했던 투자자라면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눈여겨볼 필요는 있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분위기가 어느 쪽으로 넘어가 있습니까? 그 선거는 결과가? 지금 저는 기존에는 바이든 정부가 압도적으로 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었는데 조금 많이 올라오기는 했어요. 그래서 좀 예상을 하기는 좀 어렵지만 또 지금 당장은 바이든 정부가 조금은 지고 있다. 질 확률이 조금 더 높다 정도로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시장으로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결국 10월과 11월의 조정의 클라이맥스가 지나가고 10월부터 시장이 약간 온기가 돈다운 것처럼 만약 택한다면 투자자 입장에서 만약 12월 시장에 대한 기대감을 좀 어느 방향으로 좀 봐야 되는 게 맞을까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단순하게 많이 빠진 종목을 택하느냐 아니면 그동안에 시장 하락하는데 나름 짱짱하게 버티고 있는 종목을 택하느냐 이거는 로직의 변화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고 PER 종목들이 갑작스럽게 조정을 받았고 고점 대비 4분의 1 토막, 3분의 1 토막 혹은 5분의 1 토막까지 났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멀티플 그러니까 그동안에 PER 20배, 30배 받던 종목들이 60배, 80배 받다가 순이익이 급감하면서 멀티플 80배 못 주겠는데 다시 20배 줘야겠는데 라고 하면서 멀티플의 축소와 함께 어닝의 축소가 동시에 일어났던 것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게 고 PER 종목들 그리고 빅테크 기업들 중에서는 페이스북 같은 게 있을 수 있겠고 단순하게 매출이나 영익은 크게 꺾이진 않았지만 멀티플이 과거에 확 벌어졌다가 코로나 이후 버블 기간에 벌어졌다가 다시금 축소가 된 대표적인 종목이 구글인데 구글과 페이스북을 비교를 한다면 지금 당장은 구글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다만 금리 인하의 시그널이 나온다 혹은 시장이 완화적인 정책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그때 급반등이 나올 수 있는 거는 페이스북, 메타일 확률이 높겠다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심적인 안정을 주는 거는 구글 알파벳이겠지만 어느 정도 시장이 완화되는 거에 베팅을 한다라고 한다면 페이스북 메타 정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조금 더 저는 지금 시장에서 현금 흐름 쪽에 집중을 하고 있고 나름 밸류 가치주 주식 중에서도 압도적으로 싸진 종목들이 좀 집중을 하고 있는데 이게 한국이든 미국이든 현금 흐름이 조금 괜찮은 종목들에 좀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제가 최근에 좀 재밌게 봤던 보고서 그리고 2주 전에 잠시 후에도 나오시겠지만 정광호 매니저님께서도 지지난주에 재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최근에 리딩 투자증권에서도 되게 재밌는 보고서가 나왔어요. 그렇습니까? 리딩 투자증권 반가운 이름 나왔네요. 네, 반가운 이름. 재고에 관한 그런 리포트인데
현재 지금 시장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거는 코로나 이후에 아무도 생산을 안 하다가 불확실성 때문에 아무 생산을 안 하다가 유동성 완화 정책 그리고 금리가 낮아진 것 때문에 소비가 촉진이 됐고 그리고 나서 소비가 너무 잘 되다 보니까 기업들도 갑작스럽게 생산을 늘렸고 그런데 금리 인상을 하면서 소비가 갑작스럽게 위축이 됐고 재고가 많이 쌓였다. 그리고 박앤 세일을 하다 보니 매출은 늘었는데 마진이 얼마 안 나온다. 그렇죠. 이런 이슈였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거를 좀 사이클적인 순환적인 걸로 봤을 때 현재 그 생산자 제품 재고 순환이라는 지표가 있습니다. 이거는 출하량 증감률에서 재고의 증감률을 뺀 값인데 다시 말해서 기업이 생산을 많이 하고 그리고 재고량이 점점 줄고 있을 때는 이 재고 순환율이 굉장히 높아지고 반대로 기업이 생산을 줄이고 재고가 높아지는 상황에서는 이게 굉장히 마이너스로 음의 수로 가는 영역인데 지금 대한민국의 순수출이 지금 되게 그렇죠. 6개월 연속 무역 적자라고 이슈가 많이 되지 않습니까? 97년 5월 외환위기 이후로 6개월 연속 무역 적자는 처음이다. IMF급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재고순환 지표를 보게 된다면 거의 카드론 사태, 2003년 카드론 사태랑 비슷한 수준이에요. 한 마이너스 30 정도 수준입니다. 리먼 사태는 마이너스 40 정도 수준인데 저는 지금의 시장이 굉장히 카드론 사태랑 비슷하다라고는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2003년 카드론 사태면 제가 이제 고등학생 때인데 그 당시 배경을 보면은 뉴스를 기억해 보고 다시 이제 인터넷 서칭을 해보면 그 당시에 IMF 이후에 너무나도 우리나라가 이제 세금도 많이 줄어들었고 그리고 경기도 안 좋다 보니까 내수 부양을 통해서 소비 진작을 통해서 세금도 채우고 그리고 경기 부양을 해야겠다라는 게 그 당시 정부의 논리였습니다. 그러면서 하나의 일환으로 신용카드를 마구잡이로 발급을 했던 건데 그렇죠. 신용카드 결제 금액을 상환할 수 없는 능력인 대학생 혹은 심지어 대리인이 있으면 고등학생들까지도 이 신용카드를 마구잡이로 발급을 했었고 대한민국 인구에서 카드 발급이 1억 장이 넘었다고 해요. 실질적으로 경제 활동 인구의 한 명당 4.6장 정도 카드를 갖고 있었고 그 당시에 신용불량자가 360만 명까지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의 사태가 그때랑 조금 비슷하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 당시랑 비슷하게 이 재고순환 관련해서 지표가 거의 비슷하게 나왔어요. 그리고 리먼 사태 때보다는 조금 덜 나오긴 했지만 이 카드론 사태 때랑 거의 비슷한 수준까지 왔다. 그리고 향후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뭐 미국의 블랙 프라이데이라든지 그리고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반도체 재고 주기를 봤을 때 거의 정점에 다 와간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반도체 업종이 그리고 혹은 IT 업종이 조금 재고가 줄어든다라는 가정을 했을 때 지금과 같은 시장에서는 현금 흐름이 일단은 좋고 그 다음에 재고가 좀 줄어들 여지가 있는 기업들 위주로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 지금 미국의 ISM 신규 주문도 급감하고 있고 재고는 굉장히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들 또한 뭐 블랙 프라이데이를 포함해서 시장의 소비를 진작하는 그런 활동이 이어진다면 미국의 재고 또한 어느 정도 줄어들 수 있겠다. 그러므로 인해서 어느 정도 소비 진작적인 체계가 나와준다면 시장의 반등 또한 나올 수 있겠다. 다만 투자를 하게 된다면 과거의 사례를 봤을 때 2003년 카드론 사태 이후에 시장에서 가장 반등을 뜨겁게 이루어졌었던 거는 대형 수출주였습니다. 그 당시도 환율이 굉장히 높았었는데 지금의 삼성전자, 하이닉스, 포스코 홀딩스 이런 기업들이었던 만큼 지금 아무도 보지 않고 있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리고 현대차 이런 대형 수출주들은 우리가 지금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된다. 그런 게 싫다면 지수 ETF라도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갑자기 속보가 하나 나왔습니다. 좀 보게 되면
영국의 리즈 트러스 총리가 이번에 사임한다고 갑자기 발표가 나와서 일단 그만두는 걸로 됐습니다. 이번에 상당히 문제가 많다 보니까 네. 사임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좀 압력이 있었던 걸로 좀 보여집니다. 자세한 내용은 좀 이따 한번 다시 볼 거고요. 이분 사임한 거 뭐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시장 입장에서 좀 좋은 이슈는 아닌 것 같아요. 네. 영국이 사실 최근에 정치적 의지가 너무 많은 상황이다 보니까 사실 이런 불확실성 나오면 좀 그렇죠. 시장 입장에는 그렇죠. 좋을 건 없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잠시 후에 한번 다시 볼 거고요. 그래서 일단 사임했으니까요. 다시 계속 이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런 지금 상황에서는 비빌 거는 밸류 정도밖에 없는데 이 재고가 쌓이는 것도 어느 정도 끝은 보이고 있다. 그리고 글로벌 공조를 당장은 기대할 수는 없겠지만 최근에 흔들림이 있다면 트레이딩 관점에서 급락했을 때는 사고 어느 정도 시장이 반등했을 때는 매도를 하면서 물량을 늘려가는 전략이 지금은 좀 유의미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월 혹은 1월 우리 겨울이 되고 나서 시장이 뜨겁게 반등을 할 수 있으니까 너무 시장을 비관적으로만 보지 마시고 지금 실질적으로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현금 이하에서 시가총액이 거래되는 종목들도 꽤나 있거든요. 그런 종목들은 조금 장기적인 시각으로 바라보시면서 너무 시장을 비관적으로 보지 마시고 좀 용기를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보통 이제 최근에 금융시장에 많이들 나오는 사이클에 대한 얘기들 대부분이 사실 재고의 사이클, 그러니까 네. 대략 40개월 주기 정도의 사이클인데 어떻게 보면 과거의 경우에는 반도체 같은 시클리컬 산업들이 재고가 가장 많이 쌓이는 시기가 주가로는 저점이고 바텀 피칭의 기회였던 것 맞습니다. 같은데 지금 이 재고로는 뭐 역대급으로 많이 쌓여 있다 보니까 그러한 관점으로 또 보는 분들도 최근 좀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런 부분 잘 정리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뭐 추가로 더 리뷰해 주실 거 있으실까요? 영국적인 이슈가 굉장히 지금 정치적인 이슈로 시장이 시끌시끌한데 지금 이러한 이슈가 어느 정도는 시장이 반영이 되었었고 불과 이틀 전만 해도 트러스 총리가 나는 사임 안 할 거야 라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방금 속보로 총리 사임 소식을 들으니까 어느 정도 변동성 확대는 당분간 네. 지속은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시장에 있어서 희망을 놓게 된다면은 나중에 오히려 모두가 시장을 뜨겁게 바라볼 때 다시금 투자를 하는 우를 범할 수가 있으니까 모두가 시장을 안 좋게 보고 있을 때 조금 용기를 내시고 다시금 우리가 2년 전 혹은 작년에 실수를 했던 시장이 너무 뜨거울 때 우리가 냉정하지 못했었던 그런 걸 좀 다시금 기억을 해주시면서 시장이 공포에 질렸을 때는 좀 용기를 낼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너무 상심하지 마시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본적으로 사실 시장이 요즘 위축되어 있을 때 용기를 내란 말을 하기 자체가 이제 어렵거든요. 어렵습니다. 네, 저 역시도 뭐 사실 오히려 공포를 사라는 많은 크루들이 조언을 새겨 듣지만 실제로 액션을 취하기 이제 어려운 것 같고 그런 메시지를 좀 전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또 시장 잘 정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럼 2주 후에 나오시는 건가요? 네, 2주에 뵙겠습니다. 네, 2주는 시장이 좀 더 뜨거운 그런 날이 빨리 오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잠시 후 2부에는 정광훈 매니저님 와 계십니다. 최근 매크로 지표 관련 또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궁금증 많으실 텐데요. 정광훈 매니저님 오시면 제가 속속들이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잠시 광고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직주 근접의 레벨이 더 높아지는 겁니다. 서울의 중요한 회사들은 광화문에 많은데 여의도 거주자들 중에 제일 선호하는 자리가 반포예요. 네트워크가 강남이 제일 좋아요. 인생에서 계속 바뀝니다. 적어도 저는 한 6년에서 8년에 한 번씩은 결론을 내야 될 게 인생에 따라서 결혼을 했냐 안 했냐, 아이를 낳냐 안 낳냐에 따라서 많이 바뀌겠죠. 부동산 입지의 변천사를 한눈에 살피는 대한민국 부동산 부의 역사. 지금 서점에서 만나보세요.